서로 따지기 이런 말로 좀 부르고 있는데요. 따진다고 해서 기분 나빠질 거는 없고요. 머리를 따는 것처럼 가지런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사회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우리 김기정 선생님이 마이크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손을 드시면은 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겁니다. 반드시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고요. 제가 스탑워치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 이내에 말씀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은 다음 기회에 다른 분이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얼마든지 추가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자를 비롯해서 모든 참여자분들께 기회가 똑같이 있고요. 총장님이 오셔도 딱 3분만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무나 손을 들어주시면 시작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로망 대표 이동규라고 합니다. 이동규입니다. 지금 이 저전제 정보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한글 워드나 통신망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건 우리 언어 기반의 인공지능에 관련된 연구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과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셔서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이제 많이 배웠고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이 거시적인 미래 인공지능의 문제하고 또 우리가 지금 정보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보던 컴퓨터에 있는 그 랭귀지 컴파일러의 파서나 이런 저거죠 의도 분석에 대한 그런 연구하고 이것이 어딘가에 이게 정합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들 시각에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분야에 있는 것들 자기가 가진 경험들을 더 많이 모으고 다양한 시각들이 모여서 진짜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좀 잘 설명이 되는 이런 경험들에 한마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우신 분 있으면 불을 불리시죠? 추우신 분. 제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 상황에서 수능이 아예 그냥 땅속에 묻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현재 경기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이 땅에 교육의 시대를 마감하고 참배움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학생들이 정말 희망차게 학교가 질문, 호기심 천국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학교를 보고 가고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 배움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지금 우리 우리말로 한문학의 모임에 또 왔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한문학의 모임 이 오늘 그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박빈영 선생님 제가 늘 한번 뵀으면 하는 그런 건데 두 가지를 하나 여쭙습니다. 첫째는 감상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말과 글의 법물이 터지는 새로운 세상을 저는 맞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얼마든지 정말 우리가 바라던 그야말로 말과 글로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그 글쓰기에 말과 글의 가장 바탕이 되는 이 감상문, 이 감상문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하고 직접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 감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느낌,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아까 그 따지기 그랬는데 머리를 땄듯이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으로 이렇게 남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또 의견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주장하는 글이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텐데 가장 바탕이 되는 이 말과 글, 이 말과 글이 예컨대 영상을 봤을 때 애들이 지금 영상 세대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보고 그것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과정 이 부분에서 학교는 전혀 아무런 노력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컨대
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 아까 그 우리말 감각 사전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한국 감각 사전 아직 보지는 않아서 저기 했는데, 여러분 그 자료에, 오늘 자료에 같이 한번 봐주시면, 쪽수가 나와있는데, 맨 뒤쪽입니다. 맨 뒤쪽에 보시면 성향 분석, 아까 표로 그림 그 부분에 보시면은, 그 우리 내면 세계 자아 정체성과 관련해가지고 6가지로 일단 범주가 됐는데, 그게 이제 감각, 감정, 사유, 이해, 관념, 인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말다운 어떤 여기에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어떤 범주를 좀 더 선생님께서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좀 더 좀 다뤘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네, 어쨌든 네. 어쨌든 그 마무리하면 이 감상으로 적는 것과 말로 하거나 이제 적는 것과 실제 영상을 봤을 때 그것을 어떤 적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오늘 선생님의 발표는 저한테 아주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그 카테고리, 6개의 카테고리는 아까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분류한, 최적화된 카테고리가 다른 인간의 자아 정체성 영역 안에서 몇 가지가 될까 하고 하다가, 한 6가지 정도가 아주 대별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자아 정체성이 아까 말씀드린 초중고등학생들 그 생활기록부에 나온 교사 선생님들이 쓰신 거, 그걸 이렇게 분류해보니까, 그것이 열심히 방학 동안 작업을 했어요. 하니까, 예, 감각기능, 감성능력, 공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게 한 20개가 나오는데, 20개가 그 유사하고 변별성이 어려운 것들을 변별해주는 그 기준이 한 6개 정도면, 그저, 여기서 설명이 편해야 돼. 개념화가 편해야 되니까, 그 개념화를 하는 데는 그 6가지가 제 생각으로는, 제일 최적화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발표 때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카테고리는 또 전문가,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나 누가 만나서는 언제든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또 이것이 그 성향을 보면서 글을 쓰는 그 발화자의 신분에 따라서 학생일 때와 또 직장인일 때와 또 그게 그 카테고리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카테고리로 해서 6개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기준도 달라질 때고, 또 학생도 이제 도시 아이와 시골 아이가 다른, 그건 그 앱에 따라서 그 적용하는 그 기준이나 카테고리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그 성향부터 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부터 좀 예, 해주시죠. 수원대 김강호입니다. 네. 저는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그 사회학 쪽에서도 보게 되는 거기 감각, 감정, 사유, 이해, 관념, 인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게 조금 이 구분이 조금 일적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하는 거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감각, 감정, 사유, 이해, 관념 인식에서 관념은 인식 후의 사회적인 인식이거든요. 그 선입관이라든가 고정관념, 프레디스포지션, 뭐 스테레오타입 이렇게 직이 아니라 사회 거가 돼서도 강력하다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 관념이라는 것 대신에 쉽게 얘기하면 밑에 감각 다음에 그 아래는 사실 감각이 아니라 인지고 꼭대기는 인식이란 말이에요. 인식은 코그니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념이 인식보다 어느 게 더 강한 게 문제이고, 그래서 사유 위에 다음에 사회학에서는 그 정서나 어펙티브라는 게 있어요. 이 감각은 때리면 아프다 반응하는 건데, 어펙티브는 사과와 배, 그 다음에 무슨 뭐 벚꽃과 뭐 장미 어느 게 좋은가를 자기가 스스로 이제 고르게 되는 거니까 취향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약간 자기 성격과 사유가 들어가는 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감각하고 대비되는 정서라는 것이 관념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이제 실록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마음이라는 거를 책을 봐서 시에 나와 있는 마음에 대한 책이 많은데 이게 얼마나 복잡한가 하면 그 심리학적 차원에서, 뇌과학 차원에서, 불교 차원에서, 유교 차원에서, 심리, 사회 심리, 행동 심리 차원에서 어떤 건 80개도 가려고, 어떤 건 뭐 대여섯 개도 가려고 정말 이 뭐 아주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소설 속에서, 수필 속에서만 골랐다. 옳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인간의 심리적인 차원과 서로 비교하면서 어긋나지 않게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저도 이제 다른 걸 공부하면서 굉장히 그런 고민을 하게 돼서 그냥 느낌으로 말씀드리면서 네, 제가 그 카테고리를 설정하기는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가 아주 그런 뭐 심리학적이나 그런 널리 떠나서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현실 중에 하나, 또 내가 나 만나는 일 중에 하나, 우리가 성장기에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 중에 하나 단계에 최초의 단계가 가려울 때 우리가 보다, 듣다, 만지다, 그 물질명사에서입니다. 주로 형태가 가진 것들, 그 형태가 그 감각 때문에 그 감각 자체가 감정으로 이완되고 그 감정에 대한 질문은 사유로 옮겨가고 그 사유 자체는 막연한 하나의 아까 말씀하신 제가 생각하는 인식과 관념을 이렇게 바꿔 놓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념 자체는 인식 이전에 좀 더 무른 단계라고 하는 거죠. 비화형 단계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그걸 의식으로 표현하면은 관념이나 인식 쪽은 주어가 복수입니다. 그리고 감각이나 감정은 주어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맨 아래로는 나가 됩니다. 맨 위에 가면 우리이거나 아니면 시민이거나 그렇게 돼요. 관념이나 인식적으로 말이죠. 가령 수능시험에 나오는 의리 18구들 다발지는 거의 전부가 인식 영역의 그 의리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가 그렇게 분류해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시면 그냥 일단 보니 소설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소설에는 소설 쓰는 사람 나가 주어입니다. 그 소설 같은 문장이 없어요. 시도 마찬가지죠. 그럼 주어가 납니다. 소설은 비록 뭐 노인 50대 노인이 나와 20살의 젊은 작가가 썼다 하더라도 주인공은 나거든요. 그 나일 때는 뭔가 내가 일반적인 관념이나 인식 쪽에 놓으면 내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소설은 주로 이제 감각성 언어나 그 감정 언어 쪽, 내 내면성에 아주 가까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라고 교과서에 나온 언어들은 뭐죠? 사유나 이해나 관념 쪽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얘기하고 아마 저는 그 관념과 관념과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고 봐요. 그건 제가 고집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인식 자체는 맨 마지막 누구든 다 공유하는 정답이에요. 근데 관념 자체는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수능에서 인식적 정령을 요구를 해달라면 답이 하나여야 합니다. 근데 관념성에 대해서는 두 사람, 세 사람이 나는 공유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념은 인식보다 하나 아래가 그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예.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어스토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욱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스토리텔링이나 스토리를 공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서 창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교육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연어 처리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자료 찾아보고 연구도 하고 있는데 오늘 교수님 강의 듣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궁금해했던 부분들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특히 자연 처리에 있어서 한국어가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동물미디어 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와서 1대1 해석을 하다 보니 한글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석 장애가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SK라든지 KT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시스템들, 우리가 진이 아이오 노래 쪽 하면은 형태성 분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1대1 대칭을 해서 아이오 노래 검색해가지고 찾는까지 됐는데, 만약에 그 한 문장 안에 같은 단어들, 의미는 다르지만은 발음이 같은 단어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 보면은 배를 싣고 가는 사람이 배가 아프다
나는 하나의 문장 안에서 과연 기계가 어떻게 배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진 그 단어들을 구분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을 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가능할지. 왜냐면은 문장 구조 안에서 같은 단어긴 하지만 의미가 다를 때는 조사라든지 앞에 있는 단어들의 어떤 배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확률을 통해서 이것을 통계적으로 먹는 배일 때는 앞에 먹는 것과 관계된 단어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을 텐데, 그 확률 오차들이 커진다면 확률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동호회 해석 알고리즘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거 되어 있는 상태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 문장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배를 싣고 가던 사람이 배를 싣고 가던 사람이 싣고 가던 배? 네, 사람이 배가 아파 사람이 배가 아프다. 네, 배가 아파서 들어 누웠다. 아파서 들어 누웠다. 네. 다일직권행시 배 이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세종 꼼꼼한 컴퍼스라고 해서 많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2천만 너저를 수집해 놓은 아주 큰 방대한 분량이죠. 그 원시 그 만능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를 막 끌어보면 그런 만능치죠. 근데 가령 배를 우리가 검색하면은 지금 그 만능치 안에서는 동호회가 배 단어 하나면 분리가 됩니다. 배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다는 게 나오고, 그 배가 배의 단어가 소속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배가 지금 보니까 배를 싣고 가던 사람의 배가 아프다. 배를 싣고 가던 사람의 배가 배를 배를 싣고 가던 배를 싣고, 예. 그럼 그게 이렇습니다. 그 배라고 할 때 배는 선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선박은 아마 그 배는 그 대표가 하나인데다가 아마 내가 5개 내지 6개 정도의 어깨분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아마 이게 아까 또 보시죠, 제가 배에 대해서 또 동업이어 하나 써놓은 걸 보시고 주무신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한 6개의 어깨분을 알고 있어서 이걸 제 식으로 번역하면은 배가 처음에가 배입니다. 배를 싣고 과거가 3입니다. 그러니까 2에 3을 싣고 가는 사람이 배는 이거죠, 그렇죠? 배가 이건 1입니다. 3, 2, 1이 나와요. 그러면 3과 배 2와 배 1, 세 단어에는 같이 만나는 의미들이 부분이 여기에 싣다, 가다, 그다음에 아프다, 들어온다. 이 4개의 단어들이 그 문장이 안에 단어가 들어간 문장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놓여요. 근데 배가 아마 2천만 어절 중에서 나오는 의미 중에 제 기억에는 한 1000개가 안 됩니다. 한 900개 정도의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컴퓨터에서는 배를 치면 배 1 치면 배 1에 수록된 문장들이 다 나와요. 그 문장에 나오는 의미군들만 다 추출하는 거예요. 그럼 배 1이 소속된 문장이요. 배 2가 소속된 문장이요. 그 문장에 대한 단어만 다 배 1, 배 2, 배 3, 4에 대한 단어를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서로 중복되면서 지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맨 끝에 가령 배가 아프다면 선박이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다는 우리 배와는 필연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 관계를 필연적 단어와 이웃 인접부사적 단어와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 단어가 있고 적정적 단어가 있고 우연적 단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관계는 아무나 자유로운 단어가 있고 말이죠.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네. 3분이 지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아마 다른 그게 옳고 그른 걸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 알고리즘을 짜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추가 질문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예. 좋은 주제인데요. 지금 사실 이런 문제들은 컴퓨터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컴퓨터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코딩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코딩하는 객체들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이 부분들도 설명이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변수를 정하죠. 이게 인테자인지 아니면 워드인지 그리고 이게 어디에 써먹으려고 하는지 의도까지 그 안에 되게 이름으로 명령해서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함수에 어떻게 가공을 할 건가 라는 걸 절차적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이 대화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대화의 주제가 있고 그 주제 안에서 가용한 객체들이 다 이게 구상이 되고 떠오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갖다가 추가시키더라도 그것은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을 확장일 거고 우리의 근접한 어떤 밀접도에 따라서 정의되는 어떤 뭔가 추상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 대화에 대한 부분이고 그 대화가 실제 그냥 생뚱맞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 하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라는 범위, 도메인들에 대한 어떤 설정하고 그 안에서 가용한 사전에서 가용한 그 카테고리를 갖다가 저희들이 추출을 해오고 그 추출에 대한 그 객체들이 또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먹을 수 있는 거냐, 탈 수 있는 거냐, 네?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이거는 아프고 뭐 몸에 이상이 있는 것들이다 이거죠. 그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배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애브스트랙션 해냈을 때 그 프로퍼티라고 하죠. 속성. 그것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통해서 이제 범위들을 추약하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 컴파일링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자연어에서도 그런 사전들이 이제 그런 형태로 정비가 되면은 가능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말뭉치뿐만이 아니고 말뭉치 안에 들어있는 사전에 대한 속성을 어떤 식으로 표준화할 거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사전은 그냥 구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코드화 체계를 하는 게 표준화의 어떤 영역을 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재정립하는 이런 사전 작업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용어 정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전문가, 자기가 그 일을 장악하고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지 아무나 쓴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중에서 어미 빈도나 어미 관련해서 동의어 찾아내는 프로그램은 지금 울산대학교 그 언어연구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옥출현 교수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건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옥출현 교수 프로그램 한번 참조해 보시고 또 국가과학정보원이라고 해서 NSDL이라는 데서 제공하는 동의어 분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보기에는 80%까지 청력 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걸 이제 실험 결과 그렇게 통계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개선하는 것이 연구원사한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규호입니다. 지금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 일상생활 자연 언어에서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우리 어렸을 때 얘기했는데 한 친구가 주머니에 담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 하나만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또 화를 낸 거예요. 왜 너만 달라느냐. 나에게 하나만 달라는 뜻인데 나 하나만 줘니까 딴 사람은 주지 말고 나만 달라는 얘기로 딴 친구는 알아들은 거예요. 그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배라는 거라든지 이게 얼마든지 그 오해가 나와요. 그게 컴퓨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서 처리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 기계지능이지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기계지능이지. 우리 집 아파트는 1층에서 눌렀는데 저 18층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참 있다 내려와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똑똑하게 얘기해요. 엘리베이터가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뭐 3층이나 4층에 있다가 내려왔다 갈 때 그냥 아무 소리 안 해요. 올라갑니다. 그런 정도. 그런 거는 기계음이죠.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 자꾸도 혼동되시는 게 있는데 입으로 하는 말과 글로 써는 글이 달라요. 인식하는 방법도 다르고. 근데 그것이 자꾸 혼동돼서 말씀들 하시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돼도 사람 지능 그것으로 사람도 혼동이 나오는데요. 기계가 뭐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혼란이 안 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는지는 저도 정말 모르고 궁금해요. 그렇지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단언해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편리한 데까지는 가겠지만 그것이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언어 현상까지 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AI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그 철학에 의한 해답이나 그게 아니고 특기점의 개념, 난전 특기점의 용어 자체도 참 많아. 특기점이 아니고 그건 특히 현상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일단은 언어 자체가 기계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와 동질이 될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가정이듯이 기계 언어와 그 인간의 언어가 동질화가 된다는 것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눈에서 보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적어도 50년 전에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AI라는 개념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기계 기술이 인간을 채워서 인간의 개념 이미 1995년에 연구소 만들면서 거기서 사회학자들이나 다른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그건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지금은 그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특집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게는 참 많이 있을 수 있죠. 조용히서 많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위험한 건 아니다는 그런 반응이 참 위험한 반응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나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를 제기하고 싶고 그리고 기계 자체가 완벽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나는 AI는 오히려 AI 되는 그 현상 때문에 기계가 더 불편을 쓴다. 그래서 널 컴퓨터는 더 외로워야 돼. 라든가 너는 좀 더 고생해야 돼. 라든가 너는 우리만큼 더 고민해야 돼. 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문해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든 다 알죠. 로봇이라면 금세 죽잖아요. 식사합니다. 사람은 그래도 병원에 가서 근데 기계는 딱 저는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런 쪽에서는 아마 앞으로 AI의 전망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질문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대한 어떤 진단 자체는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저는 김의규입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스티븐 호킹의 제한적 관점의 무게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관이
지금 많은 이제 현대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 대명제 자연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자연으로부터 모방 또는 이제 그 유전자로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종의 번식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신 때 이거 기계지능하고 인공지능하고의 차별화된 거 그거 그 차이점은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빅데이터 같은 경우가 기계지능이죠. AI는 그 artificial 인공 인텔리전스 글자 그대로 인공.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종의 번식이라는 문제는 아까 박경환 교수님도 말씀이 강의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자기 복제인 겁니다. 즉 AI가 자기 복제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스티븐 호킹의 제한적 관점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과학의 기술적 발전이라든가 뭐 어떤 기계론적 이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좋습니다만 다 이것이 인간의 중심에서 인간의 편의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검은 사람을 쓰면 검게 되고 흰 사람을 쓰면 희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론적으로 종교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한 어떤 그런 시선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짧게 얘기해요. 그게 요새는 그 기계 학습이나 어떤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현상에 대한 집단입니다. 기계는 학습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제가 그 아침에 그 오후 2시에 내려서 제가 이제 그 컴퓨터 장비가 하나 수리하러 왔습니다. 제가 그 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제가 황합 제자들이 그 제조적인 거 하나 그 스쿠버 다이빙 그 컴퓨터를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는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에는 우리가 호흡하는 양이나 여러 가지 생체적인 부분들이 표준으로 달려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제가 그걸 한 20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그 컴퓨터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됩니다. 그 컴퓨터는 제가 물고 들어갔을 때 그 컴퓨터가 당신은 지금 당신 몸에 질소가 얼마나 있습니다. 빨리 몇 메타로 상승해야 됩니다. 당신의 신체는 지금 몇 개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라고 해요. 그걸 젊은 아이들한테 줘요. 젊은 아이들한테 주면요. 들어가서 한참 젊은 아이들이 막 들어갈 때 올라가라고 난리 납니다. 내 체질을 학습을 한 거죠. 근데 이건 아주 신기해요. 지금 저 가만히 지금 갖고 왔거든요. 조그만 기계예요. 그래서 보여주시죠. 네. 이게 얼마나 호스가 나가고 한 20여 이게 컴퓨터입니다. 이게 메고 들어가면요. 저는 20메가만 바람으로 들어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지소 중요한데 못 싸우고 뭐 이렇게 20메가만 들어가면 삑삑 소리가 나요. 보면은 아세트하고 상승을 하고 말이죠. 15m 상승하시는 문짝 딱 나와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쓰면 난초가 일어납니다. 이놈이 10여 년 동안 나하고만 붙어 다녔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기계에 붙어봐요. 이게 이미 제가 뭔가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놀랐대고요. 그 어떤 때는 이게 내가 치고들면 삑삑 소리가 나요. 그럼 보기 전에 구역기 나가겠어요. 수십을 많이 하면 구역기 나거든요. 그럼 잃고 올라가고 이런 식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는 기계학습, 컴퓨터 가가지고 기계학습 효과를 절대로 무시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게 무시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지금 이렇게 논에 기획되지 않습니다. 지금 수많은 실험실에서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 얘기는 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무시하는 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작년 SK에서 SK 본사에서 마비에서 그 관장이 전시하는 걸 보니까 그게 기계가 단어를 집어넣어서 그 문장을 구성하는
학습에서 문장을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큰 화면에 그저 한 150만 개의 문장을 집어넣는데 이미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문장을 학습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막 문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문이 꽤 많아요. 보니까 그 영문으로 된 비문이. 예, 근데 그것도 150만 원짜리인데 그게 그 컴퓨터로서는 말문처로서는 많은 문장이 아닌데 기계공학 쪽 용어만 넣었기 때문에 그 기계공학 장난에서 굉장히 많은 말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 저게 참 이제 장문까지 하는구나. 학습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학습 시간은 다 기계 빠르잖아요. 우리는 그 진화론적 시간이고 기계는 발전적 시간이다. 그래서 나노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나노 문제 N입니다. 네, 스쿠버 다이버 보여주시는 바람에 30초가 더 쓰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화, ERP, 뭐 이게 이런 뭐 엑스퍼트 시스템에 대한 것들하고 AI하고 사실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저거 짚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AI가 아니고요. 엑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점점 전문가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이 축적이 되면서 점점 정밀하게 그거를 관리하는 거. 요즘 좋은 차들 보면요. 딱 타면은 사실은 사람은 저거죠. 악셀레이터 밟으면 갑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데까지 요즘 자동 주행까지 해주잖아요. 이게 AI냐, 엑스퍼트 시스템이냐, 예? 전문가, 우리 잘 훈련된 의사들은 따다닥 하고 잘 치료하죠.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걸 잘 판단해서 그런 조정까지 하는 정도 역할을 하지만 사실 기계는 조정을 하는 기능은 없고 이미 학습되어 있는 것, 정해져 있는 것들을 갖다가 뭐 설정대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쓰니까 나한테 설정이 맞는 것뿐이지. 그리고 딴 사람이 또 쓰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설정을 바꿔주면 그게 맞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화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이 지능에 관련된 부분들은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그 지능은 뭐냐면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진화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제를 앞서서 사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죠. 아빠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그 돌연변이 안에서 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아빠가 사는 세상하고 다른 세상을 사는 이런 학습 능력이 우리 DNA 안에 남겨져 가지고 그게 진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계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고 사실 사람이 진짜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나마 다른 동물들하고도 차별화하는 것은 엄청난 이 초본 능력이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들이 사람이 지금 현재 근본적인 차별성인데 그것이 지금 기계가 할 수 있느냐? 기계는 그 데이터를 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 판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측정하고 더 고도화시켜서 전문적인 어떤 영역의 문제를 이해하기까지는 하지만 그 판단은 사람이 보는 시각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조정돼 가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항공 우주 비행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죠. 다 자동화되어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땐 사람이 판단을 못하죠. 기계는 사실 주어진 대로 가서 들이박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들을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컴퓨터가 아무리 많아도 그 컴퓨터는 사람이 관리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컴퓨터 자원을 관리하고 자료를 더 많이 갖고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 있는 위치를 갖느냐, 그게 돈을 갖는 것만큼 정보를 갖는 미래 사회의 위험성이죠. 네. 그런 지배자가 동물이 돼도 그 동물에게서 사람들이 지배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죠. 저기 지금 그 용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용어상의 모호함이나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전에 그 얘기 중에 보니까 이게 기술 영역하고 AI 영역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두렵다라고 얘기하거나 AI가 그 인간의 지능과 동질해진다는 개념은 이미 컴퓨터가 인간의 능력과 기계의 능력을 벗어났다는 전제 아래서 나는 AI라는 명목을 붙이고 우리가 가령 얘기한 스티븐 호킹이 얘기한 제한이라는 그 전에가 얘기한
저기 사람 해봤자 누굽니까? 저기 테슬라 사장이 앨런 머스크 아닙니까?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니? 그건 저 악마를 불러놓은 것 같다고 했어요. AI를. 그런데 그건 뭐니? 또 그 사람 또 스페이스X라고 해서 항공우주 산업에도 관여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것도 뭐니? 2025년에 그 기준에서 기계기술과는 벗어난 어떤 부분 안에서 AI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기계기술의 영역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영어상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보면 어머니 얘가 특이점, 특이현상으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논술 가령 일테면 우리가 아주 첨단적으로 진보한 어떤 기계기술을 AI라고 그냥 불러버린다. 일상적으로 많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건 뭐 지금 용어상은 정확한 용어입니다. 나는 AI의 용어를 나는 그런 특이현상을 통해서 다른 현상으로 우리가 아까는 스티븐 호킹이나 뭐 테슬라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AI의 용어 자체까지도 버려야 된다. 그건 다른 거가 용어돼야 된다. 그런 쪽에서 제가 그 논의를 쭉 얘기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교수님 시작인가요, 시간? 네? 시간 시작된 건가요? 네, 이미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온 김영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말로 한문하게 모인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한문을 하겠다는 의지와 선언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언어 정책이 자국어 전용 정책을 쓰고 있는지 외국어 혼용 정책을 쓰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박기동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런 의문점을 잘 평소에 못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자국어 전용 정책도 아니고 외국어 혼용 정책도 아니고 외국어 우대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자료에 보면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 언어가 있다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라는 표기를 써주셨고 경기에서 SOUND라는 외국의 글자를 써주셨어요. 이것은 교수님께서 뭐 아는 채를 하시려거나 아니면 많이 배우신 채를 하시려고 이걸 경계하신 게 아니고 일종의 보조적인 역할로 그다음에 조금 더 뜻을 명확하게 하시고자 소리 옆에 사운드라는 글자를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리라는 우리 글로 일반적인 표기를 하셨고 외국의 문자로 특별적인 특별 표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런 현상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우리말로 표기를 하게 되면 무언가가 부족하고 무언가가 뜻이 불분명하다는 뉘앙스와 의식을 마음속에 갖게끔 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란 듯 하기 때문에 외국의 문자를 붙여 쓰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마련이죠.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한모 모임에 우리나라 글자가 아닌 다른 나라의 글자가 너무 많이 자료에 있어서 정작 그 내용으로 몰입하거나 내용 안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조금 오늘 대단히 서글펐다라는 제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컴퓨터와 관련된 어떤 문서에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소리를 쳐보세요. 소리라고 쳐서 우리 글로 소리라고 쓸 때 나오는 자료와
사운드라고 쓸 때 나온 자료가 다릅니다. 그 왜 다른 거니? 사운드 자체는 컴퓨터 전문 용어입니다. 사운드 넷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말로 소리를 쓰고 사운드를 번역한 게 아니라 사운드라는 컴퓨터 용어를 아래 깔고 컴퓨터 용어가 아닌 소리를 위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고 저도 평생 한글 가지고 먹고 산 사람이에요. 제 직업이 그겁니다. 저는 제 이름도 한자로 표현한 적이 없고 뭐 그런 성인데 어떤 면에서는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무슨 호출기호들 가면 그 컴퓨터 안에는 영어로 지금 초등학교도 영어 모르라 이렇게 영어로 호출을 해요. 근데 난 그걸 영어 우대나 외국 우대라고 보지 않고 그건 기능성의 한 문제라고 보고 그 자체가 영어를 우대하는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예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모든 컴퓨터 언어를 한글로 바꾼다. 그럼 누가 그걸 아니면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기술적인 이런 자료들이나 여기서는 아까 저기 SKC에서 한국어 승인을 적으면서 영어 버전을 붙이기 해서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현상 SK 앞에서 현수막들로 맡겼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나오고 싶으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럴 때는 나는 기본적으로 구분의 개념인데 가령 사운드라는 것 자체는 아마 국어사전 대사전에 보면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 나와 있습니다. 그 소리 원전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운드가 영어로서는 영어겠죠. 근데 그건 개념성을 전달하는데 나는 사운드가 소리와 함께 사운드라는 개념성을 적어줘야 이것이 사운드 넷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소리와 컴퓨터 영어로 쓰는 사운드는 이건 굉장히 달라도 엄청 다른 겁니다. 그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쓰면은 가령 한문하는 사람이 개념에 대한 모호함을 감싸고서라도 그걸 안 써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해가지고 한국어의 어휘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사운드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영어 사운드 찾아보면 한국말로요 소리, 음향, 어떤 뭐랄까요 그 쓰임에 따라 사운드를 영어에서 쓰고 있는 사운드의 용법을 다 하면요 수백 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콩글리시의 사운드에 지금 몰입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아까도 의학 용어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전자, 기계, 의학에 전문되어 있어서 필요한 용어는 사실 그 원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용어들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못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원전을 그대로 따라서 이게 뭐랄까요 전파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용어에서 그 상황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논리적인 어떤 검증이 없이 그대로 전파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부족해갖고 지금 용어 혼선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거 진짜 이 전문가들의 문제도 있지만 국문학 하시는 분들의 역할, 우리가 사전이나 어휘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각 분야를 전문성하고 빨리 조인을 해서 정리하는 어떤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우리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통속적인 얘기들을 중심으로 이 말을 갖다가 표준화한다고 하니까 국립국어원에서 하는 얘기들은 실제 전문가들은 다 소외되고 있으면 전문가 얘기가 일반적인 얘기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계속 혼란이 끝나지가 않는 거죠. 그럼 그것 때문에 좀 이게 사운드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세계화 시대이고 여러 나라, 여러 문명들이 혼재되어 있고 서로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말들이 각각의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권에 있는 말들이 이제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생성되고 있는 언어나 말들을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비판적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을 하면서 얘기하는 바가 그것은 그쪽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전국에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은 점점 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과속방지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라는 이 문명, 이 물질, 이 우리나라에서 생긴 장치가 아니죠. 외국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이 과속방지턱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쪽에서 쓰는 말을 우리식으로 과속방지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말인 과속방지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이들. 이거를 그쪽에서 생긴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스피드범프라고 쓰면 우리 아이들도 다 스피드범프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말들이 얼마나 오염되고 있냐면 레시피, 힐링 이런 것들 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조차도 조리법이 뭔지 그 다음에 치유가 뭔지가 아니고 레시피, 힐링 이런 말들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 말로 한문화이 모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무비판적인 그 다음에 시류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 세대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 라고 아무런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아주 위험하고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대안이 있으면 잠깐만 빌려 좀 할게요.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쓴 용어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건 특수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전문 용어로서 쓰여진 것들 사람들 저는 다른 문서 어디서 내가 소설을 한 10권 정도의 책을 내는데 그 중에 사운드라는 소리 한 번도 소리에 나는 써서 사운드라는 소리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다른 말거든요. 특수한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위해서 공개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조금 수위 자체를 좀 낮춰주시면 좋겠다. 이건 제가 이게 소설 쓴다고 사운드를 안 쓸 거예요. 근데 이 사운드 넷이라는 개념의 줄임말입니다. 사운드 넷 개념 우리가 소리망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음이 전달 체계가 있는데, 그럼 그걸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을 일반 상황으로 얘기해서 쓴다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그 말씀한 사람 할 이유가 있겠죠. 교수님께서 사운드라는 말씀 자꾸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소리도 있고 음향도 있고 음성도 있고 탁도 있고 툭도 있고 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운드라는 것은 전문 용어이다 라고 규정하시려고 하시는 의도를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거. 이거 의도 자체가요. 사운드는 컴퓨터에서 기어로드라는 세 가지 용어입니다. 그건 영원히 국내에 나는 무슨 기술수책 같은 데서 가는 기화학이나 기화학에서 사운드와 소리는 다릅니다. 이미지와 형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소리를 붙여놓고 형상을 붙여놓은 거예요. 기호학에서 쓰여지고 있는 모든 전문 용어도 우리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것을 사운드로 하자. 표현할 수 있다는 개념하고 표현한다는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 가능성의 개념은 표현 자체는 표현자의 것이기도 하고 또 그걸 이런 사람의 것이기도 합니다. 표현자의 의도를 어떻게 이런 사람의 의도대로 다 따랐습니까? 내 표현이에요. 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운드하고 소리는 분명 다른 말입니다. 그걸 같은 단어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가령 우리 한문과 앞전자가 있으면은 앞이라는 단어와 전자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앞전할 때 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데가 숙대인데 택시 타고선 숙대 앞에서 세워주세요. 그래 보세요. 그럼 숙대 앞에 세워줘요. 그렇지만
숙대 전에 세워주세요. 어디다 세워주겠습니까? 달라요. 앞과 전이 달라. 한문에서도 한 것처럼 사운드하고 소리가 다른 겁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어 정책이 없어요. 아무 정책이 없습니다. 뭐 우리말로 한다든지 뭐 혹은 영어로 한다든지 뭐 혼용을 한다든지 그런 아무런 생각도 없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언어에 대해서. 전략가가 없죠. 정말 한심한 나라입니다. 어떤 방향성이 없어요 지금. 국립국어는 저거 세금만 없애는 것이지 아무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기서 그 사운드 소리 이거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요. 또 김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옳은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추구해 나갈 거냐, 어떻게 이것을 견뎌 나갈 거냐. 저는 우리말로 글 쓰고 우리말로 그야말로 논문을 한 편도 딴 말로 쓴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용어 하나하나 쓸 때 아주 어렵습니다. 그 번역 문제가 나오는데 번역도 사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짧은 시간에 더 얘기하기 어렵지만 어떻든 우리말로 학문하는 거 우리가 이상이죠. 우리가 그런 이상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이 작은 노력이 언제 어떻게 결실을 크게 맺을는지는 그건 조금 더 두고 보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잠깐 좀 이따 하시면 이제 진행 발언 잠깐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논의는 사실 뭐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요. 각자 알아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은희철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동의어 문제, 이제 한자의 그 동의어 수하고 토박이 우리말의 동의어 수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마 은 교수님께서도 의학 전문 용어를 만드실 때 한자보다는 우리말, 저도 뭐 이제 그 털 목자하고 털이라는 걸 비교한 걸 보시고 깜짝 놀랐는데요. 실제로 비교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과연 이 지금 뭐 저희끼리 좀 몇 마디 나눴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을 하셨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뒤에 여기 김선. 네. 저는 오늘 이게 AI 공개되는 거는 아무 분야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제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거는 저는 우리 말의 정의를 지금 국어학자들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말은 한자에서 유래하는 게 한 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유어 소위 토박이 말에 해당하는 것이 그 한 반쯤 되고 이제 최근에 음체형으로 쓰는 그런 게 한 10% 가까이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말은 그 세 가지 요소에 다 필요하다는 전문 용어를 가장 개념에 일치하면서 쉽게 느끼는 걸로 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정리를 했지 그게 무슨 어떤 특별한 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조금 좀 개념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토박이 말을 더 선호한다든지 뭐 그 이유가 선호한다는 가령 뭐 개선이 5보다 낫다는 무슨 이유를 좀 대라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게 좋다든지 그렇게 서로 토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개념상 뭐 가장 일치하면서 제일 알아듣기 쉬운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지 특별한 어떤 정책적인 면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 여기 네. 아까 이름을 정확히 제가 못 들어가지고. 네,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말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개인의 관심 자연어 쪽이라서 분위기가 좀 다르겠지만 자연어 쪽에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AI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했을 때 왜 우리가 AI에 대해서 되게 폭발적으로 초점 맞추는가에 대해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 같은 큰 대부호들이 왜 굳이 몇 조씩 돈을 들여서 AI 연구를 하는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 이제 산업화 시대 때는 이제 그런 산업화된 자동화된 기계로 노동을 대체했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AI로는 감정 노동을 대체하는 어떤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정보화된 사회에 대해서 감정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린 치유라든지 내지는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데 사실 너무 바쁘고 힘든 사회다 보니까 그 서로가 서로의 관계성이 많이 단절이 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자동화된 기계라든지 프로그램에 맡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을 운영하니까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CS 쪽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 상담을 해가지고 이 고객이 가진 불만들 대신 고객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들을 해석을 해서 어떻게 적절한 매뉴얼로 그분들의 화를 풀어드리고 적절한 방식의 해결방법을 드리는가인데 그게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업들이 그런데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런 것을 많이 자동화시킬 수 있다면은 굳이 사람을 쓰지 않고도 그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은 이제 AI가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듣고서 아까 말씀하신 기계학습으로 그 사람들의 언어 습관들을 수집을 해서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매뉴얼로 대답을 하면은 화가 풀어지고 해결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되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평소와 다른 방식의 언어 습관이라든지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예외 상황일 경우에 AI는 어쨌든 기계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어려운, 출력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런 자연어 처리나 유형 분류에서 해결 방법이 있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기계학습에 대한 딥러닝의 학습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해결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세종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그만 커퍼스에도 보면은 처리 불능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 만약 거기 성향 태그를 붙여서 성향이 추출되지 않은 부분들은 저도 스스로 그 프로그램 제작자가 가령 그것이 뭐 200어휘가 뭐이거나 300어휘 단위로 때 300어휘거나 500어휘가 뭘 때고 각 어휘 단위별로 수정해서 끝없이 업 시켜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 따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줘야 되고 후에 기계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얘기 못하겠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전문가이지만 전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네, 저는 조금 아까 진 교수님께 한번 궁금해서 제가 방문 앞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우리 그 뼈 중에 이제 자이고매틱 같은 게 이제 우리 이제 토박이말로 하자면 저기 광대뼈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템포라 프로사 같은 경우에는 관자놀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우리 토박이말이 현재 그 의학 용어로 그렇게 우리 말로 대체해서 지금 쓰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피부과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 일리오티비얼 밴드라는 게 있죠. 일리오티비얼 밴드. 예. 그 이제 그 일리학에서 티비아라는 뼈까지를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그 밴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도 우리 의학용어로 지금 현재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지부터 궁금하고요. 예. 지금 해부학의 경우는 거의 전부 그 토박이말 위주로 정리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해부학에서 쓰는 그렇게 제시한 거를 다른 과에서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가령 다른 과 의사들은 뭐 저기 무릎 관절이 좋다고 그러는데 정형외과 의사들은 절대로 안 쓰고 슬관절을 쓰려고 하고 다 자기 영역에 있어서는 안 변하려고 하고 다른 같은 의학에서도 다른 분야에는 조금 관용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지금 그 토박이 말이 들어간 말로 변형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은 거의 다 그걸로 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쓰느냐는 저 의사들마다도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지 저 중요한 거는 국가고시에 그 권장용어라고 앞에 나와 있는 걸로 문제가 나가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그 파급 효과가 거의 반강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장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급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성공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각 과별로 저항이 굉장히 심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로 환원되기도 하고 지금 뭐 그런 과정이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게 무슨 완전 통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2판에서는 4판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5판에서 다시 이사장이 바뀌고 뭐 반발이 심하다고 해서 경험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정인혁 교수가 해부학 쪽에 그 의학 용어를 토박이 말로 고친 사전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손보기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지시를 했고 또 지도를 했고 또 외솔 최은배 선생이 이제 우리말로 모든 그 학술 용어를 고치는 과정 그런 것이 영향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것은 명사는 우리말이 좀 적습니다. 한자말이 많아요. 명사는 그렇지만 모든 언어는 거의 다 우리말로 하고 있습니다. 뭐 먹는다 뭐 이런 거 다 우리말이지 저 토박이 말이지 그게 뭐 무슨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니거든요. 먹는다 잔다 간다 그러기 때문에 명사만 사전에 실려 있는 명사만 한자말이 꽤 많다. 그런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고 최은배 선생이 그 의학 용어뿐만 아니라 모든 거 뭐 해가부터 제식훈련 앞으로 나란히라든지 뒤로 돌아가 이런 것도 전부 받들어 총 이런 것도 전부 우리말로다가 고쳐나갔습니다. 근데 셈본도 요즘에 산수 혹은 수학으로 바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셈본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의학 용어도 아마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모양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말로 제대로 펼쳐져 나가도록 국어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그게 이제 저는 저 경기고등학교 들어온 교사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말로 학문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한다면 학문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제 배우기라는 말과 우리가 배우기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은 한국말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그 우리말은
나를 뺏긴 상태에서 이 조선말 또는 한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의 시대도 이제 이제 자리매김을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됐고요. 그래서 한국말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토박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토박이 말인 것과 아닌 것으로 일단 갈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갈라본 것을 들어온 말 이런 쪽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빌린 말이라는 생각을 해야 새로운 말을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박기동 선생님한테 이어령의 골무 분석을 하셨는데 요걸 가지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 명사 이 동사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하셨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 골무 보니까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예. 짧은 예, 맞죠. 글인데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제 뭘로 이제 이 글 종류로 본다면 그냥 어떤 느낌이 들어가 있는 이제 흔히 감상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네, 그래서 요걸 이제 되게 이제 학생들이 이런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게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수능에 안 나오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더라도 딴 걸 묻고 실제로는 이 글을 읽을 기회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요걸 이제 지금 예를 드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요 얘기를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우리말의 토박이 말, 이렇게 풀이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녹아 있다는 뭐 이런 것까지 연결될 것 같은데 지금 그건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성향분석에 관련된 그 그래픽, 도형으로 보여주는 그 이미지입니다. 형태 그리고 이미지화시킨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그리는 게 보면은 단지 우리가 어떤 걸 이런 걸 사는 저런 것은 그런 참 복잡합니다. 다시는 게 아니에요. 가령 제가 토박이 말하면 우리 최박사지만은 제가 그 역사물 소설을 한 1년 전화 시간에 연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매일매일 원고지 7장에 토박이 말만 쓰는 소설 쓴 적이 있습니다. 아마 최박사가 편찬한 우리말 토박이 영국 내사전에도 아마 제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그건 원건이 경연전에 이야기 있으면요 토박이만 안 쓰면 맛이 안 살아납니다. 근데 명동글이에요. 토박이만 사진 갖다 놓고요 17살짜리 손 아이 간단한 아이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토박이만 붙여놓으면요 독자는 그건 작가로서 망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단어는 말은 아주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삶과 연계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한가들이 내가 어떤 방에 앉아 있느냐 우리 집 가구나 집이나 이런 모양들이 그림 풍경들 이런 것들이 말을 특징해줘요. 그거 전혀 무시 없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삶의 일부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말을 너무 그렇게 아주 어떤 기능적인 힘이 가지고 가령 소설 쓰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야, 그 말이 쑥쑥 하니까 그럼 그 아들이 지금까지 판타지 소설 쓴다고 합시다. 아들이 나는 판타지 소설에 판타지 얘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근데 판타지 소설을 토박이 말 사전 갖다 놓고 거기 수상한 영혼만 가지고 쓰면은 그 판타지 구조라는 거고 우리가 또 그 판타지가 아이들이 가지는 판타지가 있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그거와 맞아 떨어지느냐 이게 적합하게 그 단어가 가지는 정서와 아이들이 쓰는 그림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개념은 다른 개념인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쓰는 사람이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가 단어에 어떻게 대해서 접근하느냐의 개념과 쉽게 말하면 시인이나 작가가 다른 거예요.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놀러오지 만약에 토박이 말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숍 주인을 한다. 근데 커피숍 주인이 오는 사람마다 20살짜리 아이들이 놀러오고 거기다 토박이 말로 서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그 환경이나 이게 너가 들어가는 어떤 그 말을 아주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죠. 말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말씀을 좋지 않느냐? 그건 당연합니다. 저도 그걸 실적 동의해요. 근데 선생님, 짧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 이 이어령의 그 골무
지금 골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골무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이혜영 씨가 한자말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데 거의 우리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골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른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어떤 장면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 그림이 쭉 떠오르는데 결국은 그 장면을 이 그림을 이제 내가 떠올린 그림을 상대에게 그 주고받고 하면서 그 그림의 이제 그 전달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이 말과 글이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말로는 솔직히 제가 터놓고 말해가지고 움직시란 말을 하고 그림시란 말이 참 좋은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 다 배우셨지만 근데 그 배운 말을 시험이라고 하는 장치로 그걸 쓸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 뭐 적폐청산 얘기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3년도인가 그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동사 명사를 갖다 쓰자고 했던 그것을 바로 잡기만 하면은 이런 문제는 저절로 사실 풀리는 건데 제 말씀은 이제 그 골무라고 하는 작품을 선생님이 분석하셨는데 예컨대 동사 대분류, 수분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움직시, 그림시 이런 말을 한번 쓰시면 더 좋겠다 이제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 분류한 그 말을 몇 개 이렇게 늘어놓으시면 그냥 우리가 쏙쏙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말 토박이 말에 그 힘을 갖다 제가 스님께 늘 기대하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뜻에서 한번 그 어떤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제가 이게 사회자가 좀 바뀌어가지고 죄송한데 우리가 여기서 20분에는 끝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얘기하시는 분만 계속해갖고 이거는 좀 스스로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자기 욕망에 대해서 스스로 좀 통제할 수 있는 민감하게 할 수 있는 네? 아무리 그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그래도 여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 저분도 그렇고 예, 선분대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전에 카이스트에서 한글공학연구소라고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신조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보니까 의견들이 다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의견들을 자꾸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책이 없는 마당에서 의견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 근본 문제는 정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 주장만 이렇게 관찰하려고 그럴 일이 아니라 어떻게 힘을 합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나가야지 자기 혼자서 주장 아무리 해봐야 안 될 거거든요. 왜 안 되냐면은 나쁜 마음이 이미 익숙해져 있으면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영어를 쓰는 사람, 영어 그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한테 생소한 우리나라 토박이만 쓰자고 그런다고 해서 써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여기 앉은 사람들끼리라도 정책을 발휘해서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미국 교포인데 그 사람이 제안하는 걸 듣고 참 옳은 소리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선 가장 기본적인 법률 용어 100개 또 의학 용어 100개 요것만 언론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쓰도록 약속을 하자. 근데 뭐 병원에 가면 혈액이라고 그러지 피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피라고 왜 못하는지 그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국가고시에 그렇게 쓰듯이 그런 정부가 전문가하고 언론하고 합쳐서 그런 우선 100개만 하는 것도 어렵지 않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이거 써달라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점점 될 거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 토박이만 이런 개인 주장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그 해오신 이 프로그램이요, 여기 선생님 글을 쭉 보니까 빅데이터가 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보충을 해서
관념적인 또 관념이나 인지의 세계까지 이제 다 고려해서 텍스트에서도 내적 문맥이나 외적 문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셔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내신 작업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이제 이런 작업들이 그 국문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뭐 작가론을 쓰거나 또 그와 연관된 그 논문을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작업이 어떤 그 종류이시고 어떤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고 계신지요? 분석하고 계신지요? 네. 제가 분석하고 있는 대상은 지금은 어떤 앱 개발이 아니고 꼼꼼한 그 세전에서 연구하는 원시만 뭉칩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그 무작위적인 그 무더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특별한 집단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제가 하는 원천적인 어떤 그 접근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앱으로 뭐 개발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그 전문 영역이 아니고요. 그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산업이나 이런 영역도 기술 기계학도 저는 이제 기계공학 쪽에서부터 전에 인문학부 때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인문과학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유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이 기계공학과 합쳐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앞으로 산업 주제나 이런 그 산업에 대한 콘텐츠들이 인문학 교실이나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는 거죠. 지금 시작하는 것도 좀 늦은 것 같아요. 가령 문사책이나 아니면 예술이나 이런 영역 자체가 이미 그 사회 현상에서는 이미 그것들이 자본제로서 굉장히 크게 활용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순수하게 그냥 뭐 제품 제조나 산업혁명으로서 이게 뭐 지금 뭐 제품 정보니까 정보 쪽을 기회가 만들어야지 뭐 어떻게 내가 인문학 교수나 철학에서 만들어내고 사회학에서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지. 그래서 저는 산업의 형식이나 자체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래야 4차 산업 혁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이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금 사회적 담론된 AI 이런 담론의 중심에 그 인문학과 예술 지역의 어떤 영역들이 들어가서 그 산업의 주체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들 아니 뭐 많이 하셨잖아. 아니 그 욕망을 좀 절제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것도 바라시고 저희 얘기 안 하시고 우리 김명수 선생님께서 오래간만에 뵀는데 나오셨으니까 한마디 좀 하시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자기소개해야 되죠? 자기소개라도 여기는 의무적으로 한마디 다 하시죠. 안녕하세요. 김명수입니다. 며칠 전에 구현상 박사님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오늘 나름대로 스케줄이 좀 있었는데 갈등을 하다가 왔는데요. 저는 AI 아까 교수님 밝혀 들었는데 저는 얼른 개념이나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화 아마 그 영화가 허인 것 같아요. 네. 예, 거기 보지는 않았는데 그 영화 관심 있어서 보려다가 이제 놓치고 말았는데요. 최근에 그 동생이 그 진이하고 대화하는 거를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해주면서 말이에요. 재밌어하고 즐거워.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동생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면하고 사회활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조용하고 혼자 뭐 생각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 있는데 최근에 집에서 진이하고 자꾸 대화하고 뭐 이런 모습 보면서 나름대로 막연히 좀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AI에 대해서 전혀 깊이 이렇게 잘 모르고 관심 많지는 않은데 동생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막연히 조금 좀 걱정되고 두렵고 좀 염려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아는 AI는 최근에 제 주변의 모습에서 느낀 약간의 두려움 그 정도입니다. 네. 말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번 대로 네. 정리해. 글쎄요, 저도 그 느낌은 비슷합니다. 뭐 특이 현상들을 통해서 뭐 AI가 구현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진단하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어쨌든 어떤 현상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특이점을 두고 표시 나오자 특이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가고 있는 건지 다가오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걸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진단이 그 현상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저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 들기도 하고 뭐 또 그러면서 뭐 긍정적인 것도 찾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독재자라고 하셔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요. 한 분 내지 두 분만. 아니, 시간 더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 돼요? 그러면 이미 선별을 하시기로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아니 이번에 특별히 모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래? 여기 앉아서. 저기 네, 저희 가셔요. 이게 우리 독재자구나. 사랑하는 김은규 선생님을 왜 갑자기 저보고 독재자라고. 그런 독재자라고 우리 술래집의 그 이경복 대표님을 제가 특별히 또 모셨는데 또 문승영 선생님 같이 오시고 그래서 이경복 선생님이 굉장히 저희와 그 뜻이 같으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이런 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직을 만들고 뭘 기획하고 짜나가는 일에 아주 그냥 서툴러서 그런 일 전혀 못 하고 있는데 미술 쪽 죄송하지만 미술 쪽에 사실 좀 개념이 좀 약하지 않나? 그거를 자인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더 큰 독재자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두 분 슬래지브 대표에서 두 분께 좀 저희 뭐 당부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듣고 싶어서 네, 우리 이쪽에 계십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경복입니다. 그 미술 쪽 분야에서 이제 주로 공공예술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이 베이스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데, 방금 이제 순례집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저를 설명해 주셔서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공공예술이라는 분야가 국내에서 한 20년 또는 이제 해석에 따라서 30년 정도 이제 미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식 공공미술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한 거는 90년대 중반부터 하니까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술 외에도 사실 이제 공공이라는 표현은 뭐 공공도서관, 공공기관, 이게 이제 90년대 초부터 이제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어느 날부터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저도 공공예술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공공이 뭐지? 공공이라는 말을 공공미술이라는 표현으로 20년간 활동한 저도 공공이 뭔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에 굉장히 당황했고, 그 공공이라는 말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미술 영역, 특히 이제 공공예술 영역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그 표현들이 정작 스스로 사용하면서도 어느 날 설명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지금 이 시기가 한국말 또는 우리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는 지점이구나. 그러면은 적어도 말이라는 것이 어떤 소통을 전제하고 있다라면은 전달 가능한 말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희 미술 쪽에 이제 이 부분에 동의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구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뭐 작게 공공예술이라는 어떤 활동 내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말들을 하나씩 좀 물어봅시다라는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유래로부터 왔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함께 산다라는 우리말로 표현됐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재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늘 소개해 주신 그 고현상 교수님께 그 함께 산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부터 같이 참여해서 이제 뭐 세미나도 하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처음 시작을 잠시 했고 내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좀 물어볼 계획이고 해서 특히 이제 그 오늘 같은 이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좀 궁금하고 오늘 좀 와서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정음부에서부터 선생님 작업이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의 이성영입니다. 지금 그 이경복 작가분이 하시는 일 도와서 우리 동생인데 학교 때부터 도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한글 글자골 공부를 혼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림으로 그려낼 예정이고요. 지금 최근에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 국민정음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좀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에 해당하는 이 표기, 막대기 표기. 네, 사람에 해당하는 지금 저는 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거의 이제 이론적인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국민정음만 기억하고 어렴풋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숲속에서 발견한 글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숲속에서 발견한 글자들을 어떻게 찾아 나가는데 사람이 이 글자를 쓰고 있다는 한글이 제가 한글 사람이 쓰고 있는데 정작 사람은 국민정음 체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국민정음 이를 사람이라는 의미를 빼고 어떤 생명체, 어떤 존재, 어떤 통로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근데 그거를 사람 말고 나무도 대체를 지금 해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지금 계속 보면서 실제 사람한테 투영시킬 수 있도록 한글 이자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막연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오랜 시간에 근거한 통로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요. 좀 더 작업은 좀 해봐야겠습니다. 중간에 박수는 안 치는데 갑자기 박수가 나오죠? 미술이 선명하잖아. 저희 김우규 선생님 아까 누가 무시를 하신 것 같은데 빨리 마이크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기 이건 무슨 질문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담처럼 들으셔도 좋을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문예작품 공모 했는데 거기서 이제 수상한 작품이 바로 AI가 창작한 소설입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저 신현일 교수가 방해하는 바람에 머리를 날아가버렸습니다. 날아갈 정도면 뭐. 버려도 되는 거긴 한데 AI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없어지면 안 돼. 그럼 뭐를 내가 조심해야 되지? 내가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자기 급서로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I도 염력을 쓸 수 있는가? 예를 들면 텔레파시 같은 거죠. 가능합니다.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장을 이용하면 지금 엄청난 에너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AI가 그것까지 터득을 해낸다면 아무런 장비 없이 어떤 생물하고도 교신이 가능하다. 그 생각나네. 두 대의 AI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한번 둘이서 대화를 하게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걸로 했겠죠. 알아들을 수 있는. 잠시 뒤에 자기 학습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 언어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자기 복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철학에서는 이것이 수직적 구조로 봐야 되는 건지 수평적 구조로 봐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에서 사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연의 의도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종의 번식으로 봤다면 그런 그 DNA의 유전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모방을 함으로써 이거는 좀 더 수직 개념화된 건데 여기에 다른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AI를 갖다가 수평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인간 중심의 편견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AI가 같은 수직 개념으로 내려간다면 이거는 새로운 종의 추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그 모든 개체를 자기 복제화를 이루고 우리가 상상 못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어떤 상상 말고 정말은 아까 좀 더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는데 그런 어떤 철학적이고 종교적 차원에서의 시선을 거두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혹시 총무님께서 이제 박기덕 선생님 오늘 강연 잘 들었고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생각나는 그 애니메이션이 그 일본의 그 공각 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 인간의 두뇌에 또 단 기계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 또 완전한 기계의 두뇌를 갖고 있는 기계 인간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계 인간이 만능적인 프로그래밍으로만 인해서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또는 기계 기술의 어떤 것들을 벗어난 특히 현상으로서 기계가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생명체가 나타나는 건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프로그래밍이 스스로를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계속 번식하고 정보의 바다에서 계속 번식해 나간다는 거를 볼 때 스스로를 생명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인간의 몸을 통해서 다시 융합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가 선생님께 궁금한 거는 이제 스티븐 호킹은 이런 AI가 최악의 사건이 되고 또 마크 저커버스는 AI가 낙관적이라고 보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런 AI에 대해서 그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요. 또 지금 선생님이 소설을 전공하셨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에 관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쓰신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선생님 연구에. 앞으로 선생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기 소개를 빼먹구나. 저 우왕모 총무님이시고요. 통신대. 그래도 저쪽에서 못 들으시고. 네, 그 자리 두 차례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AI 때문에 그 오는 변화는 게 뭔가 우리가 피서블인데 인간의 피서블인데 가령 AI가 뭐 25년이든 간에 시작하면 인간이 그 피서블 자리에서 그 창조자의 자리로 가게 되는 이건 뭐 진화이래로 뭐 최대의 사건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윤리적인 문제나 적외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뭐 신분 변화랄까요?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변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현상을
나는 언어 안에서 이제 제가 소설 쓰는 제가 지금 아까 뭐 막말로 말로 정말 글로 생각해보니까 말로 벌어먹고 살았고 또 작가로 있을 때는 이제 글로 벌어먹고 살았으니까 그 말글 안에서 내가 내 삶에 대한 대처 방법의 하나로 또 내가 뭐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내가 제 글을 쓰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오직 그 말밖에 없다, 말글밖에 없다.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 성의 한 모습으로 들어가고 성의 한 모습 들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나 사이 이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나의 늘 앞에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 현상이 어느 집단이나 이게 뭔가 이 화두 자체가 뭐 정치인 남는 풀거나 무슨 교육으로 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뭐 그건 뭐 우리가 뭐 국민운동이나 이런 거 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마지막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리셔서 이 애아대 시대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역사학을 하는 사람인데 역사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구석기 시대는 도리 중심의 사회였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들어와서 구속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냐 전쟁을 통해서 센 놈이 이제 청동기를 발명함으로써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철기 시대가 됐고 쪽쪽이 너무 산업혁명 거쳐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데 앞으로 시대는 분명한 거는 그 인공지능의 시대임에는 분명해요. 이게 뭐 전 세계적인 기본적인 이제 그 틀이고 그 틀 속에서 각국이 이제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결국 뭐 이거 떠든 것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그 대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이 AI를 주도하고 있는 이 영어권의 그 사람들의 언어하고 우리가 말이 다르니까 그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뭐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고민거리일 거예요. 뭐 철학을 하든 역사를 하든 문학을 하든 그럴 때 이제 우리 오학무가 굉장히 신선하게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회장님한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세종대왕이 의도가 없었으면 한글이라는 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세종의 의도. 그 시대를 이끄는 사람들의 의도. 그 예의 시대. 아니 이게 과학 이전에 세종의 의도가 있었어요. 의도. 세계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 이게 예의 시대에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만들자고 하는 그 의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 그 의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 인류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의도를 만들지 그것이 이제 인문학에 해야 될 그 역할이고 그런 의미에서 특히 그 박사님 제가 가끔 술자리에서는 좀 뵀었는데 이런 발표를 또 인문학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인문학적인 이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좀 얘기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공학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감을 잡을 수 있지 잘못하면 정말 그 김용기 선생님 말씀대로 통계 불가능한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이면 그때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또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는 분명한데 인간 소외 문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위 속에서 벌어질 거예요. 막 써가지고 그거 해결도 안 됐지만 어떤 이론가도 갖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그 의도를 가지고 세종처럼 거대한 시대적 의도를 가지고
예야 시대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유도를 우리가 계속 남겨줘야 됩니다. 후손들한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논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오학문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간단한 광고인데 안내해도 됩니다. 저희 우학문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 듣기, 토론하기, 밥 먹으러 가기.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우학문의 한 단계입니다. 네? 회비는 안 내셔도 됩니다. 이건 뭐 회장이 그 정도는 내야 되는 거죠. 괜히 얘기했네. 회비는 뭐 마음대로 내셔도 되는데요. 안 내셔도 좋고 그렇다고 뭐 겁나게 좋은 걸 사드릴 수는 없습니다. 밥 한 끼 정도. 근데 거기 가셔서 오늘 못다한 말씀들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또 우리 우학무에는 참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자리가 좀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한데 또 성격상 조심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유경 선생님 제가 갑자기 눈이 그러면서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뭐 학문에 일단 중요한 건 사람다운 삶을 잘 이뤄나가자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문도 삶의 아래에 있다고 봅니다. 먹고 일단 살아야 되는 그 과제는 끼니마다 해야 되는데요. 제 당부의 말씀은 꼭 저녁을 함께 해주시고 가시면 고맙겠다. 네, 오늘 우학무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